자, 이번에는 그 지기현 부장판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내년 1월 18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병합을 해서라도, 사건 병합을 해서라도 내년 1월에 선고를 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어요. 자, 예.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그거는 저는 그 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 사실관계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뭐 이 수많은 진짜 뭐 거의 한 수십 명, 거의 100명에 가까운 증인 신문도 했는데, 보통 법관 인사가 2월에 있거든요. 그래서 2월이 되면은 3명 다는 아니더라도 1명 정도는 교체될 가능성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중간에 바뀌면 이제 재판 갱신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뭐 완벽히 똑같이 재현은 아니더라도 했던 절차들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것만으로 시간이 몇 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러느니 차라리 지기현 부장은 어쨌든 본인 인사 가기 전에 이걸 매듭 짓고 판결문까지 다 쓰고 가겠다. 그게 사실은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재판을 쭉 지켜본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심증, 그리고 뭐 법률이랑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또 다른 판사가 바뀌어서 들어오게 되면 앞에 재판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을 통해서만 볼 수 있지, 실제로 현장 분위기라든가 증인의 발언 그런 거에서 느낀 게 없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 아무래도 그래도 정확한 재판을 하려면 지금 재판부에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빨리 속도를 내주겠다고 하는 이 말은 좀 환영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재판의 그 분위기라 할까요? 진행 분위기. 그러니까 일종의 개그 프로 같다. 뭐 지기현 판사가 예능 MC 같다라는 비판이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반응 약간 말씀하시는 게 약간 은근 이분이 약간 화면 받는 걸 약간 주목받는 걸 좀 즐기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긴 했어요. 관종? 야, 뭐 그렇게 뭐 또 존경하는 재판장님한테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예. 뭐 카메라 의식을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비공개 재판일 때와 공개 재판 되고 나서 말씀도 많이 하시고 뭐 약간 반농담 같은 것도 하고 계셔서, 예. 확실히 좀 이런 걸 좀 약간 본인의 좀 지금 어쨌든 이분의 입을 특히 성공할 때까지는 다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예. 은근 이런 걸 즐기나라는 생각도 있고요. 그거는 예. 뭐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선을 넘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뭐 과거 구속 취소 결정은 너무나 공문할 수밖에 없는 결정이었지만, 그 이후에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걸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그렇다고 이분이 아직까지 뭐 규정을 위반할 정도의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라서 예. 뭐 너무 예능 MC 같다 뭐 그런 비판을 할 수는 있죠. 예. 근데 뭐 그것 뭐 재판부를 교체해야 되거나 기피해야 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최강욱 의원하고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최강욱 의원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약간 그 관종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 지기현 부장판사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본인의 이제 미래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 그 우려하는 바와 달리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중형을 선고할 것이다라고 최강욱 전 의원이 배팅을 했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거는 사실은 대한민국의 법관이라면 100이면 100 당연히 중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고, 예. 뭐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굳이 뭐 배팅한다면 저도 당연히 최강욱 의원님하고 같은 입장이고요. 예. 그러니까 뭐 이분이 뭐 만약 여기서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그거는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 예. 전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홍장원 국정원 전 차장이 이제 내란 재판에 출석을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9개월 만에 만났잖아요. 네. 그 영상 좀 보셨죠? 봤습니다. 예. 어떻게 보셨어요? 그냥.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전 많이 좀 이렇게 수세에 몰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제 예. 아무래도 뭐 본인이 한 행동들이 자꾸 본인은 뭐 그런 얘기 안 했다고 하는데 여러 증인들에 의해서 막 밝혀지고 있잖아요. 방첩사령관부터 해서 뭐 결국은 이게 단순히 뭐 무슨 경고성 계엄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했구나. 진짜 이 사람은 내란 수괴라는 말이 딱 적합한 그런 범죄를 엄청난 중범죄를 저질렀구나라는 증거가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뭐라도 본인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걸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전 그게 바로 이 홍장원 전 차장의 메모가 신빙성이 없다, 조작된 거다 이렇게 몰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뭐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홍장원 차장이 1차 처음 쓴 메모는 사실은 조금 알아보기 힘든 메모이긴 해요. 근데 지렁이 이제 같다고? 지렁이가 많이 나가지고 무슨 낚시하는 줄 알았어요. 지렁이 하길래. 근데 그래서 뭐 그 1차 메모를 갖고 막 아예 뭐 이렇게 티셔츠에다가 막
막 굿즈도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되게 약간 웃기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 그게 당시 홍 차장 그분이 가족들과 약간 그 회식 내지는 약간 약주를 드신 상태여가지고 좀 취한 상태에서 적어서 그렇다고는 하고요. 예. 근데 이제 이 메모가 뭐 신빙성이 있냐 없냐도 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는 메모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법관 앞에서, 판사 앞에서 실제로 선서를 하고 증인 신문한 그게 엄청난 증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모가 신빙성이 있다, 메모가 조작됐다, 메모가 뭐 홍 차장이 아니라 보좌관이 적었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결국 이거의 신빙성,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이 전화로 진짜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뭐 거의 살해교사, 살인교사까지 한 그런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지는 그 얘기를 직접 들었던 홍 전 차장과 또 그걸 메모를 불러서 받아 적은 그 보좌관, 그 사람 그분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면 되고 그래서 주기현 부장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게 흥분하냐? 그 보좌관 불러갖고 증인 신문하면 되지 않냐라고 그러니까요. 하는데 결국 이제 윤 전 대통령 측에서 보좌관을 증인 신청할지 안 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보좌관 증인 신청을 어떻게 할 걸로 보세요? 안 할 걸로 보세요? 왜냐하면 해가지고 또 보좌관이 또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면 별로 득될 게 없잖아요. 그쪽 그러니까 그거는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마 정치적으로 이해득실을 따져볼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증인신 저는 뭐 부를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또 어차피 그분들은 뭐 본인한테 불리한 짓을 나와도 다 조작이라고 어차피 그렇게 치부해 버리니까 뭐 부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메모가 아니다. 정작 중요한 거는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증언, 그 증언의 신빙성이 중요한데 그쵸,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좀 궁색하니까 몰리니까 지금 자꾸 그 메모를 갖고 어떻게 보면 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그쪽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그래야 자기에게 불리한 거를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그 홍장원 전 차장이 당시에 이제 그 전화를 받았던 장소가 건물 밖이냐 아니냐 그거 갖고도 문제를 삼은 거죠. 그러니까 뭐 전화 받은 데가 어디냐, 메모 작성한 데 어디냐고 하는 건데 사실 그거는 당시에 뭐 약간 술이 취한 상태이기도 했고 뭐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뭐 어쨌든 메모 작성을 이제 뭐 그러니까 최초 작성자가 뭐 홍 전 차장이 아니라 보좌관이라는 점은 뭐 다툼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그분 불러다 놓고 물어보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얘기 들었냐,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지난번 내란 재판을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 곽종근 사령관에게 한 얘기가 있어요. 그 싹 잡아달라 뭐 그런 걸 할 때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군의 날 우리가 그 오후 8시부터 소맥 마시지 않았냐,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냐. 그러니까 당신의 그런 그 기억이 믿을 수 없다라고 몰고 갔는데 예상치 못했던 답변이 돌아온 거잖아요. 내 머릿속에 다 박혀 있다. 그리고 당신이 분명히 한동훈을 잡아와서 죽인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폭로를 해버리니까 당황하죠. 이제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대로 반박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그러니까 결국 그리고 이제 사실 뭐 아무리 뭐 기념 행사라고 해도 무슨 뭘 그거를 그 장성들 모아놓고 이렇게 저는 되게 그 윤 전 대통령의 정말 이제 추악한 추태를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사실 아무리 술이 많이 취했어도 대통령이 그것도 전 법무부 장관이자 당대표를 뭐 당시 당대표가 아직 아니었겠지만 막 총으로 쏴 죽이겠다 이런 말은 평생 못 잊습니다. 그런 그런 대통령이 한 그게 누가 그걸 농담으로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뭐 죽일 수 없는 사람이 죽이겠다고 하는 건 농담이지만 대통령은 당시 뭐든 할 수 있는 권력자잖아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는 그거는 뇌리에 박혀서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그 내란 재판을 보면서 생각했던 게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증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걸 자꾸 몰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메모도 지렁이라 뭐 신빙성이 떨어진다. 곽종군은 밤 8시부터 술을 마셔서 역시 곽종군의 증언도 믿을 수 없다라고 몰고 갔는데 정작 돌아오는 거는 증인들의 그 확고한 증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본인에게 좀 불리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님들이 좀 전략을 지금 맞게 짠 건가는 좀 의심, 제가 걱정할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한 행동 그 사실을 자꾸 약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본인이 한 잘못에 대해서 석고대죄를 하고 이제 진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진짜 절절한 반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나마 형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는 거는 진짜 국민과 역사 앞에 진짜 큰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공개 재판의 힘인 것 같아요. 만약 이게 공개되지 않았더라면 국민들이 몰랐을 텐데 이걸 그냥 처음부터까지 쫙 공개를 하니까 국민들도 다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본인들도 이제 여론이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걸 어느 정도 느끼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